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법 중에서 건축법 일부 내용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공부해왔던 주제들이라고 하는 게 적용 대상 물 관련해서 건축물에 관한 쟁점들 몇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작물,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 중에서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해서 건축과 대수선과 용도 변경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게 건물의 종류라고 하는 걸 시설군과 용도군이라고 하는 걸 그걸 이제 외워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었는데 최근 문제가 지금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학원 강사도 풀기 어렵게 구성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자, 그렇게 극단적인 문제 말고요. 무난하게 쭉 내왔던 문제들 해서 용도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외울 게 많지만은 외우게 되면 출제될 확률 또 맞출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용도 변경이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 관련 규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그다음에 이제 높이 제한 또는 일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이 바로 고전자 확인 관련한 쟁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한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됐는요. 대지 관련 규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논의하게 될게요. 바로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제가 되면 아주 쉬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할 제한 면적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토지라고 하는 거, 대지라고 하는 거, 건축법에서는 대지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다 건물 지을 거거든요. 항상 논의 전제. 그래서 땅을 너무 잘게 쪼개버리면 나중에 건물 짓기가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짜리 토지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거기다 어떤 문제 생겨? 건물 지을 때 한 평을 가득 채울 수가 없었죠. 건폐율 규제라는 개념이 있었고 또 용적률 규제, 또 높이 제한 규제 등이 이슈가 될 텐데 이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최소한 이보다 더 땅을 잘게 쪼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제한 면적 얘기를 하려면 항상 또 토지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 용도 지역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총 21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도시 지역은 총 16개로 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4개로 다 중간 분류를 하게 되면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거 해서 숫자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자, 분할 제한 면적의 기준 해서 주거지역 60 미만,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미만으로 이 토지 분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단순 암기고요. 다만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주거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주거지역은 6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별해 보는데 전일준해서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 일반 주거지역 1, 2, 3종, 준주거지역 이렇게 예시를 풀어서 나오게 됩니다. 60 미만으로 분할을 할 수 없다. 상업지역, 자, 중일 유근 이렇게 외웠었죠. 자, 중일 학생의 이름은 유근이야라고 해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그다음에 근린상업이라고 하는 거 해서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을 할 수가 없다. 자, 공업지역 전일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었고요. 녹지, 자생보라고 해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200 미만으로 분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기준이라고 하는 거,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15, 16년 사이에 출제가 된 비중이 세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분할 제한 면적 큰 것부터 작은 순서 나열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됐었고요. 숫자를 직접 다이렉트로 지문에 구성했던 사례도 있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분할 제한 면적은 거저주는 문제 중에 한 유형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주제. 자,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건축규제 특례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할 주제이기도 한데 건축협정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몇 번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 소위 적용 배제라고 해서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계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건축협정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분할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거지역인데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고요.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해서 건축협정은 뒤에서 공부를 할 주제이긴 한데 이 건축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1필지 1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라는 게 건축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건축협정은요, 여러 개 토지를 묶어서 마치 하나의 토지처럼 취급하는 경우의 수를 가리켜서 건축협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분할 제한 면적을 자 뭐죠? 이 미만으로도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은 가장 기초가 되는 쟁점이 되게 될 테고 건축협정 적용 대상 지역 예 추가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도 있다. 요 정도 해서 기준 나오면 거저주는 문제고요. 요즘에 건축협정이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장난을 칠 수가 있게 돼서 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 갈 때 그동안 뭐 15년 또는 8년 동안 기출 문제만 가지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 패턴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약간씩 살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양해를 구하겠고요. 그 다음 이슈가 될 게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도 그러하지만은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바로 도로라는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는요 원칙적으로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조금 좀 달리 가볼까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실 때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맹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 이런 식으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2m 미만 접해 있으면 그건 맹지로 즉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맹지라는 개념 해서 자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부터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2m 갖는 의미가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어깨폭을 이론상 최대 1m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차 통행을 함에 있어서 어깨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폭 이걸 우리가 바로 2m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할 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최용만 선수 얘기예요. 이게 90몇 년도인데 그때 이제 최용만 선수가 그 떡대가 우리 세상에 이제 원래 존재했겠지. 하여튼간에 뭐 방송 타고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어깨폭은 1.5m로 계산했었습니다. 75cm로. 그런데 최용만 선수 물론 최용만 보고 이런 법을 바꾸진 않았겠지만 그 시즈음에 바로 인간의 어깨폭을 2m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대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틀리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접해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원칙에 관한 부분이니까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니까 도로의 정의에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과 뭐 도로교통법 이런 데서 얘기하는 도로는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해서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도로에서 이 대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사람이 나다니지 못하는 그런 도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도로라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라고 하는 개념은 통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바로 자, 통로가 없어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 대지 도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더라도 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빈 땅, 즉 도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 역시 대지 도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첫 번째 항목, 자,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2m 이상 접해 있게 되면. 근데 이 뒤에 맹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이 앞에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용 승낙서라는 것을 보통 교부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민법으로 얘기하면 뭐 지역권 이런 식의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 맹지 소유자가 도로까지 통행할 수 있다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주변에 또 공지가 있는 경우 이건 어렵지 않고요. 농막 얘기, 제가 이게 이제 부동산 공부를 주로 이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신문 기사니 뭐니 이런 것들을 다 부동산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요 근래 KBS에선가 뭐 보도가 됐던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양평이라든가 경기도 외곽 지역에 전원주택이랄까요? 전원도시. 그래서 옛날에는 특히 뭐 양평, 광주,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 뭐 이런 지역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지인도 거기다가 그 당시에 몇 천만 원인가 돈 투자해갖고 땅도 샀어요. 예, 거기다가 공유 지분으로 삽니다. 환장을 할 노릇이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파트, 물권법 파트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투자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이론상은 지분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게 바로 공유 지분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라든가 이 의사의 어떤 합체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뭔 얘기하려고 얘기하냐면 농막 얘기 나와서 요 근래 보도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뭐 땅 뭐 50평, 100평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 근래 이제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농막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농막을 설치하게 돼서 그걸 마치 주택처럼 활용을 하는 거야. 원래 농막이라는 건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잠시 뭐 더위를 피하거나 비를 피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한 것이 농막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요 근래는요. 자, 세컨하우스라는 거 할까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 좀 찾아보니까 한 1억 안 되는 돈인데 물론 이제 크진 않습니다. 뭐 네다섯 평 정도 되는 공간을 농막으로 설치해서 이걸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막은요, 맹지라고 할지라도 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법조문, 요 조항 하나 때문에 KBS에서 뭐 보도 나오고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맹진 논이나 밭에다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세컨하우스처럼 조그맣게 뭐 4평, 5평, 6평 이런 소규모의 농막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하여튼 요거 보니까 또 예쁘게 꾸며놨잖아요. 사진 잘 찍어서 나도 세컨하우스까지는 아니고 저는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축법에서는 맹지에도 다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해석을 해봐야겠고요. 자, 지금까지 뭔 얘기했어요? 자,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 도로라는 개념이 되고 도로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통행이 가능했을 때만 그건 건축법에서 도로로 해석한다. 그리고 대지는 도로에 기본적으로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주변에 공지가 있거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혹은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해서 나오도록 큰 쟁점 안 되고요.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것은 공장과 자, 축사 등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렇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연면적의 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어떤 건물을 대지 위에 지었는데 연면적이 뭐 있었죠?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정의했었죠. 그래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어떻다?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4m 이상 도로에 접한다라는 의미인즉슨 바로 자동차가 교차 통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건 제가 이 화면에 표시도 안 하고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게 대원칙인데 우리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종류라는 개념이 있었죠. 해서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 어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의 중에서 산업등기 시설군의 공장, 창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건축물의 종류가 공장이라고 전제가 되면 3000 이상일 때만 도로 4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26회 때인가 25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아까 대지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4m 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축사와 작물 재배사의 경우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폭 6m 이상의 도로에 3 이렇게 외우지 마. 의미 없어.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해서 축사와 작물 재배사. 뭐 이건 별거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제 건물의 용도가 축사나 작물 재배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들이 축사나 뭐 상추라든가 소, 뭐 돼지 뭐 이런 애들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법이라는 틀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는 자, 바로 자, 시험 문제 관련해서는 공장과 축사 등만 출제 쟁점이 됩니다. 물론 개설 파트에서 예외 파트도 시험 지문의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든 간에 틀리든 맞든 답을 뽑는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의 관계라는 주제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가 자, 건축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 복잡해. 건축 가능선, 건축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지가 있게 됩니다. 이 대지 소유자가 어디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건축선이라고 부른다. 건축 한계선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대지 소유자는 대지와 도로에 접하는 이 선까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건축선이라는 게 후퇴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가다 할 게 아니잖아. 건물 지을 게 아니잖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빨리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건축선이라는 개념을 다 이해하고 소화했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 법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될 정도면 시험 문제 그림을 낼 수가 없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앞에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은 시험 지문에 정말 복잡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그 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되게 복잡해요.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수많은 학원가의 공법 선생님들이 막 그림을 그려갖고 요건 이렇게 높이를 뽑을 수가 있고 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제한에서 딱 하나 기억할게. 원래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중심 상업지역이거나 일반 상업지역일 때는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2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지랄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럴 시간에 주무시는 게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쓸데없는 짓거리야. 그래서 결국 이제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건축선 지정의 효과라고 하는 거 되게 간단해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관한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출입구 크게 두 개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건축물 담장이네. 그래서 건축물과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안 나와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어떤 대지가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올린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건축물은 어떻다? 건축선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건축물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표 아래 부분일 때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경우 있다 볼까요? 사례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제가 아까 도로가 있고요.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요. 건축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간 선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물 짓는 사람,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건축선까지만 어떻다? 지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이 이제 자기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니까 요때 지하층은 좀 삐져 나와도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건물 쌓을 때 기초 부분이라고 하는 거 공구를 친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기초 작업을 하면서 옆으로 좀 삐져나오는 거 이것은 어떻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건축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68년도인가요? 만들어진 법조문이고요. 한 80년대 90년 된 건가 명동지역에서 이게 사고가 한번 터졌어요. 어떤 얘기냐면 건축물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건 뭐 해석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간단해서 근데 명동지역에서 90몇 년도인가 건물 지을 때요. 지하층을 앞으로 몇 평을 뽑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것은 건축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요걸 갖고 주장을 했던 거야.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그분 처벌받았습니다. 이때 지표 아래 부분이 갖는 의미라는 게 지하층을 뚫고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물 지을 때 기초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내용이 판례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 취지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건축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라는 명제. 이걸 틀리게 뽑으려면 건축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게 간단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슈 거의 안 나올 주제인데 길어서 그래요. 출입구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도로면에서 4.5m 이하 있는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갖는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는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됩니다. 4.5m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물자동차의 기본 적재 최대 높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로서 이렇게 화물차가 진행을 해감에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 어떤 경우가 문제가 터지게 된다. 창문을 열었다고 했을 때 화물차에 이 창문하고 부딪히는 그런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m는 1층과 아마 최대 2층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 도로면에서 높이 4.5m 이하 있는 출입구는 열고 닫을 때 그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0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다지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해서 자, 우리 건축선 얘기 가지고요. 연구 들어가시는 것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제가 나름대로 축약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즘에 건축협정이 큰 트렌드다 보니까 아까 우리 분할 제한 면적 하면서 이 건축협정 적용 대상 쪽에서는 그 면적 미만으로도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을 붙이는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겁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순화시키는 작업들 이렇게 공부를 하면 100% 합격한다 그런 거 없어. 여러분들은 이것도 양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버거워요. 해서 힘들고 지치고 버겁고 정상입니다. 자, 이 공인 중개사 과목 6개 과목을 뒤지게 공부하는데 공부가 즐거워요. 재수 겁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건축선적인 효과라는 주제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될 테고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개의 쟁점을 설명드리는데 다 묶어서 1년에 한 문제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죠. 요걸 이제 뜸 약간 했는데 가장 많은 출제 이슈가 되는 게 공개공지 제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 자, 이건 이제 부동산 합계론 할 때도 나오죠. 뭐라고? 공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이렇게 있다시피 자, 이 대지에 건물 지을 때 뭐가 있어요? 건폐율이라는 개념과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용적률은 별개의 문제고 건폐율, 대지 면적 가득 채워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 면적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건물을 뽑을 수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건폐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은 이들은 건물 지을 때 얼마? 바로 50평까지만 뽑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건물 짓고 남는 땅을 우리 학계론에서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부르게 된다. 빈 땅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빈 땅에다가 기왕이면 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에서는 어떻게 하자? 자, 이제 뭐 천막 딱 뭐죠? 담장 쳐놓고 이 땅 내 땅이니까 밟지 마. 이렇게 하는 건 온당치가 않아 보입니다. 사회적 자원의 낭비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이 빈 땅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를 해라. 공개를 하라는 얘기는 긴 의자 파고라. 파고라는 뭐냐면 위에 뭐라고 그러지? 차양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네. 그 파라솔 같은 거 있잖아. 하여튼 그런 식의 구조로 지붕을 약간 만들어 놓은 대피 장소? 대피 장소는 그렇고 비 같은 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걸 파라솔 말고 파고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낮 시간대 바글거린 이 동네에서 건물 짓고 남는 땅 이 공지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를 해라.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인센티브 부여하겠다라는 제도 이걸 우리가 공개 공지 제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대지 관련 규제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됐던 것이 공개 공지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어떤 적이냐라고 해서 제가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적이라고 전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용도 지역 가지고 봐야 되죠. 이게 이 공개공지 문제 반 이상이죠. 바로 상준 일주 이렇게 외워달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과 그 대상적이 아닌 거 요거를 이제 비교하는 게 최근에도 계속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둘 다 갈 건 아니고 상준일주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상업적 낮 시간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다가 우리 상업적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중일유근,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걸 제가 먼저 가죠.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리고 마지막 준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자, 우리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일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상업지역은 이미 본 것처럼 중일유근으로 대별을 해 볼 수가 있죠. 중일유근. 그 다음에 지금 공업지역은 전일준 등으로 대별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글거릴 수 있는 동네는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주상공이 될 테고, 그 중에서 상업지역은 전부가 낮 시간대 바글바글한다, 이런 식의 취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 중에서 지금 이제 준주거지역,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거나 공업 용도 외에 상업기능 등이 내재가 되어 있는 지역, 이걸 우리가 준주거, 준공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1, 2, 3종으로 대별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는 자,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지역에서 저층, 중층, 중고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상업지역 전부고요.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서 상준일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상준의 세계일주. 공개공지를 설치될 용도지역은 상준일주. 공개공지를 낮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동네는 상준일주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적 전부 자, 준주거, 준공업, 일반주거죠. 그럼 이제 틀리게 뽑을 때 전용 주거지역 뽑아주거나요. 일반 상업지역들하고 일반 주거지역 들어간데 일반 공업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상준일주라고 하는 거, 공개공지 관련한 주제 첫 번째이자 문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상준일주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이건 간단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공개공지를 설치를 할 때 얼마까지 긴 의자 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냐. 다시 우리가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 짓고 남는 땅이 있는데 전체 대지 면적 대비 얼마까지 공개공지 설치하느냐. 자, 10% 따로 외울 거 아닙니다. 당연히 외워져야 돼. 해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 가는 의미가요. 상업지역에 건폐율을 생각해 봐야 돼. 9, 8, 8, 7 이렇게 되어 있었죠. 90%, 80%, 80%, 70%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토지에서 이론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라는 것은 90%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 상업지역을 갖고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90%까지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10%까지 어떻다? 바로 공개 공지를 설치해라 라는 취지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설치하면 어떤 건축주에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규제 완화라고 해서 용적률 높이지 않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뒤에서 계속 공부하겠지만 건축법에서 건폐율 관련 규제 있었죠. 용적률 관련 규제 있었죠. 높이 제한 또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해서 이 세 가지가 건축물 관련 기본 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 숫자 물어봤던 적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건폐율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왜 그러냐? 이건 이론적인 문제죠. 우리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최대 얼마? 90%죠. 그리고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중심상업지역에서 만약에 공개공지를 설치한다고 해서 건폐율을 완화한다. 그러면 92%, 93%가 된다면 공개공지 면적은 10%를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바로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대지 관련 규제에서 제일 중요하고 양 많고 힘든 파트 상준의 세계일주, 상준일주 이런 게 제일 어려울 테고 나머지 용적률 높이 제한 1.2배 완화 적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공지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조경 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조경은요, 진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만 날로 먹는 거고 나머지 조경 파트를 외우려면 뒤집니다. 그래서 원래 법조문 구조를 볼게요. 원래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조경, 나무를 심을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건축법의 기본적인 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보니까 8개인가 쭉 나열이 돼. 그 막 뒤지게 외웁니다. 그래서 뒤지게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성실하게 산다, 열심히 산다, 예, 대가리가 나쁜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 8개 외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외울 수가 없어요. 애쓸 거 없습니다. 근데 그 법조문의 시행령 안에 뭐뭐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적용 의무가 있는 것. 주거적 상업적 간의 물류시설.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적용 의무가 있다. 물류시설이 뭐냐면 창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주거적이나 상업적인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거요. 나무 안 심게 되면 주변에서 겁나 보기 안 좋습니다. 막 그냥 시끌시끌하고 등등등 안 좋아. 그래서 좀 가려. 이런 식의 취지로서 주거적 상업적인 설치는 물류시설 이렇게 뭐라고요? 물류시설은 어떻다? 적용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나오든 간에 다 어떻다?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된다. 자, 우리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다음 중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것은 3개 빡빡 세놓고 27회 때 자, 빨간 공장, 파란 공장, 찢어진 공장 다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왜? 물류시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어떻다?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되게 된다. 해서 건물의 종류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항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야. 원칙 적용해야 된다. 예외 적용 의무가 면제가 되는 경우 쭉 있다. 근데 거기에 또 예외가 주거적 상업적 간의 물류시설에 있어서는 제외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출제위원들은 출제 오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예외를 갖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간의 물류시설 너무 간단한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봐. 그러면 안 돼. 자, 적용 뜨게 되면 물류시설, 주거적 상업적 몰라도 돼. 그렇게까지 함정 파버리면 틀려도 괜찮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뜨게 되면 어떻다?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이걸로 키워드를 잡아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지 관련 규제에 관한 부분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건축법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